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규모 수백 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이런 요격미사일의 의미가 없다. 현재 북이 최소 20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막말로 북이 20개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면 미국이 요격이 불가능한다는 거죠. 근데 향해 북이 핵탄두를 300개 이 정도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핵탄두를 30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은 북을 공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니 한국과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에다 딱 향해서 해놓고 미군이 들어오면은 니네 나라에다가 본토에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쏜다 이렇게 하면은 과연 미국이 북과 전면전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프랑스가 유명한 말 했죠. 미국이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이나 LA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파리를 보호하려면 프랑스가 우리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북이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북이 미국에 대해서 전략 핵무기를 열어놓고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미국이 핵무기를 핵무기 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핵전쟁, 북과 핵전쟁 하겠다는데 남한을 위해서 미국이 북과 핵전쟁 하겠냐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지.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고, 나머지는 재래식 무기 경쟁과 국지전 대리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질문이나 의견, 또 내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아까 간단하게 해줘요. 우리 박건영 동지 얘기해줘요. 핵무기에 대해서 적어도 보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나라와 전쟁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철학적인 부분해갖고 이게 어떤 건지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봤습니다. 이건 핵무기를 가진다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저는 솔직히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 강대국이야 부산국 그거 의미를 하는 것인지 진짜 한번 진짜 다른 것이 핵무기 부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이나 의견 없어요? 저는 이게 전체적인 이 구도를 못 따라가겠는데, 예. 인터내셔널 거기서 얘기한 얘기들, 논의한 얘기들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코민트런에서 논의한 것들 얘기하다가, 지금 핵무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구성을 이게 저는, 인터내셔널이나 코민테른 얘기하고 있을 때는 저는 사회주의 단체들의 국제사회주의 단체들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게. 이게 핵무기면서 핵무기가 제국이 대결에 있겠어요. 뒤에 이상하게 저는 끊기면서 안 들려요. 저만 그런가요? 잘 안 들려요 지금은? 아까는 대화가 단절되면서 들렸어요. 지금은요?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하냐면은 핵무기가 생기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강대국, 핵무장 국가끼리 제국주의 전쟁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잖아요. 핵무장. 그래서 이 핵무장이 되면서 이 제국주의 전쟁과 제국주의 경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핵무기가 제국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핵무기의 특성이 뭔지, 핵전쟁의 특성이 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2차 대전 이후에
핵무기 개발 이후에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핵무기의 특징, 핵전쟁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결론만 말하면 핵무기 때문에 제국주의 강대국, 핵무장 국가끼리의 전쟁은 불가능해졌다. 제국주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세계대전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지금까지 안 일어났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은 20년 만에 일어났는데 3차 대전은 지금 80년이 됐는데 3차 대전이 안 일어났죠. 앞으로도 미국과 소련, 중국이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세계대전은 일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그 핵심이 바로 핵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핵무기가 확산되면서 제국주의가 약소국가를 침략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무기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제국주의의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가 제국주의를 할 때 2차전 이후에는 핵무기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이해가 가요? 제가 그 전에 그러면 인터내셔널이나 코미니테른이나 할 때도 다 제국주의 문제.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단체들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나 그것만 본 거네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코민테르나 이런 거 다 국제관계잖아요. 제국주의 관계를 우리가 쭉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의 특징이 바로 제국주의 전쟁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대리전이나 국주전만 가능하지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배우도 많이 작동을 했죠. 이번에 보면 우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자기들이 아니 그런 배우 말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 1차 대전과 2차 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접 전쟁, 제국주의 간에. 지금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 사라졌어요. 불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핵무기와 핵전쟁은 세계 제국주의 역사의 판도를 바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핵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준희 동지 좀 이해가 가요? 그 대신에 이제 내가 빨리빨리 진행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배경만 이해시키려고 빨리빨리 진행된 거예요. 오준희 동지. 예. 됐어요? 예. 네. 그래서 핵무기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도 미국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론적인 걸로. 제3세계와, 그, 신제국주의. 이때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제3세계의 특징인데, 자, 이거는 다시 처음부터 돌아왔으니까, 우리 함계남 동지가 읽어봅시다. 제2차 대전부터 소련 붕괴까지의 특징은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대치했으며 그 사이에 제3세계가 있었다. 사회주의는 소련 1국 체제였다가 중국이 부상하면서 소련에 대항했다. 자본주의는 절대적인 미국 1국 체제였다. 이러한 국제 조건에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지점이 발생했다. 첫째, 자본주의 최고 단계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미국 제국주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어떤 제국주의 국가도 도전할 의지가 없었다. 나아가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 간의 서열을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의 가능성을 없앴다. 양차 대전의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과거의 강력한 도전국인 구파쇼인 독일과 일본은 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1, 2차 대전까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그건 그대로 적용이 없다. 레닌은 뭐예요?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8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났고 앞으로도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오준희 동지가 한번 봅시다. 전쟁의 가능성은 제국주의 국가 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미소가 인류를 멸망시킬 핵전쟁의 가능성에 집중됐다. 미소 대전은 핵전쟁의 가능성 때문에 회피됐지만 국지전과 대리전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즉 미소의 이념 대립과 냉전이
제국주의 국가 간의 단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단결은 나토와 아시아 동맹으로 제도화됐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다자구도로서 국제연합이 국제연맹과 달리 실현되고 미소 세계대전, 강대국 간의 전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유엔이 지배기구인 안보리와 그 안에서 5개국이 거부권에서 보듯이 유엔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강대국이 다자구도 평화공존체제였다. 물론 이 구상은 미국이 루즈벨트가 소련이 스탈린이 동의를 얻어 실현됐다. 그래서 미국이 1차 대전 때 국제연맹을 만들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의회가 반대해서. 그러고 나서 2차 대전이 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제연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전쟁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제국주의 간에 타협을 하자. 그리고 미소 간에 타협을 하자. 이게 누구의 부상이냐면 루스벨트의 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핵무기 나오기 전의 일이죠.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세계 관리 체제, 유엔이죠, 유엔. 유엔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강력한 힘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핵무기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 안 일어났다. 동맹이죠. 동맹은 나토, 바르샤바, 그 다음에 아시아, 한미일 동맹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쟁을 준비는 하죠. 전쟁을 준비한다. 전쟁을 준비를 하는데 전쟁은 안 일어나. 냉전이죠, 냉전. 그래서 냉전이라고, 냉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창훈 동지 읽어봅시다. 둘째, 과거의 식민지가 대부분 해방됐다. 프랑스, 일본, 미국에 대한 베트남 민족 해방 전쟁에서 보듯이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이 강렬해지면서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 비용이 급증하고 제국주의 국가 간의 분쟁이나 정권의 취약성을 심화시켰다. 코민터른 시절부터 소련 등 사회주의 진영은 민족 해방운동과 결합하여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식민지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의 토착 세력과 타협하여 대리정권, 괴뢰정권의 형태로 식민지를 제한적으로 해방시켰다. 미국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구호 아래 다른 강대국의 식민지를 형식적으로 해방시켜 자신의 영향권에 구현하는 제국주의 지배 전략을 구사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강대국은 이에 굴복했다. 식민지에서 원자재 약탈, 값싼 공산품의 공급, 본국 상품의 수입이라는 관점에서 영토 지배보다 시장 지배를 통한 착취가 더 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해방된, 이제 식민지가 해방된 것들, 물론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일단 지배 비용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죠? 무력으로 하기 위한 지배 비용. 그 다음에 가만 놔두게 되면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와 결합해서 사회주의 정권이 나타나기 때문에 야, 사회주의로 나가기보다는 차라리 거기 우리말 잘 듣는 놈을 갖다가 이승만 같은 놈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대리정권, 괴뢰정권으로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은 자기는 미국은 식민지가 없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가 많았죠. 그래서 그 식민지를 자기 영향권에 둬야 돼. 그래서 야, 니네 왜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 민족 자결주의인데 이러면서 영국한테 인도를 해방시키라고 그랬고 프랑스한테 알제리를 해방시키라고 이런 식으로도 해방을 시켜요. 해방을 시키면서 자신의 영향권을 두죠. 자신의 영향권을 둔다는 건 뭐야? 정치적 영향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상품 시장. 그죠? 상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미국 제국주의의 특징은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중국은 이미 영토가 충분해요. 영토가 충분하다. 그래서 영토적보다도 경제적 착취에 더 관심이 많아. 시장의 획득.
그래서 영토 식민지를 하지 않는 거죠. 영토 식민지. 이게 바로 이제 미국, 중국 마찬가지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옛날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비슷비슷했잖아요. 국력이.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은 아시겠지만 유럽 전체를 합한 것보다 국력이 더 세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지금 보잖아. 트럼프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미국이 세계 질서를 군기대장으로 딱 잡아놓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 봅시다. 실제 이런 변화된 조건에 따라 대사항제와 지속주의에 관한 중속 이론과 세계 체제론이 부상했다. 제국주의론에서 식민지는 영토 식민지, 대리정권 내지 괴뢰, 반식민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민정 이후 식민지가 해방되고 대리정권 혹은 괴뢰 우선국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은 과거 식민지에 대해 과거처럼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1대1의 지배관계,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대등한 상호 의존이 아니라 일방적 성격의 상호 의존 관계이다. 안인의 종속이론은 식민지적 관계보다 훨씬 이완적인 정치-경제적 대항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안인은 중심국가와 주변국가의 지배관계를 중심으로 보면서 주변국가는 영원히 종속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종속 탈피의 방법으로서 중심국가와 단절을 제시하는 마르크스주의 실천적 관점이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전쟁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뜨거운 감자는 제국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제3세계가 됐다는 거죠. 과거의 식민지, 제3세계. 그죠? 그래서 이 제3세계의 특징은 과거의 영토 식민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영토 식민지가 아니라서, 그러면은 이 제3세계가 첫 번째는 제국주의와 제3세계의 관계, 그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3세계의 단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3세계 단결은 비동맹 동맹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중심적으로 보게 될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민의 종속이론이죠. 종속이론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종속이론 원래 남미에서 시작돼서 남미는 어때? 미국의 영원한 하류 국가, 그죠? 영원한 종속을 극복 못해. 근데 이 남미에 있었던 종속이론이 어디로 갔냐면은 아프리카로 갔어. 아프리카. 그때 아민은 아프리카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민은 프랑스인인데 이집트계 프랑스인이야. 이집트계 프랑스인. 그 종속이론이 어디로 왔냐면 아시아로 왔어. 한국어로 왔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남미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종속이론이 맞아떨었어. 왜냐하면 주변 국가는 항상 주변. 근데 아시아에서는 바로 한국하고 대만이 아니라 그랬죠? 왜냐면 아까 말했죠. 어제 말했나? 방공 쇼윈도우 국가. 그래서 한때 종속이론이 우리나라에서 80년대 많이 읽어졌지만 90년대 이후에 한국이 경제 발전하면서 종속이론이 안 맞아. 한국에 맞지 않아. 종속이론 인기가 팍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종속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이창울 동지인가요? 방금? 예. 방금 누가 읽었죠? 박관영 동지 차례? 박관영 동지 한번. 한번 더 읽어. 반면. 그래. 함경남 동지가. 야, 읽어주세요. 반면 월러스틴과 아리기는 종속이론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지배관계의 탈피라는 실천적 관점보다는 근대 이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분석적 관점으로서 개량주의적 미국 학풍이다. 아래기는 중심국가, 반주변 국가, 주변국가의 관계보다는 중심국가, 즉 패권이 이전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아래기는 상업과 산업에서 수익이 한계에 도달하면, 즉 실물 팽창이 어려워지면 각종 투기와 투자의 기회를 노리는 거대한 금융 팽창이 시작된다고 본다. 이러한 구패권국가의 금융 팽창은 패권국가의 실무 팽창의 결과이기 때문에 패권 이동의 전조이다. 그래서 이제 종속이론은 뭔지 알겠죠?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제3세계. 제3세계의 해방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종속이론이야. 근데 세계체제라는 게 나타났다는 거야. 세계체제. 종속이론에서 세계체제가 발달된 거예요. 종속이론에서 발전이 됐는데,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제3세계가 아니라 세계체제에서 누가 주도권, 그죠? 패권을 갖는가.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왜 갖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제3세계 중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민되는 게 미국의 패권이 어떻게 됐고 중국의 패권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스탠과 아리긴도 종속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패권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세계체제야. 좀 개량주의죠. 왜 개량주의냐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그 재단 있죠? 재단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어. 미국 재단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문제, 제3세계 중심이 아니라 미국 문제로 미국의 패권이 어떻게 가능하고 미국의 패권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특히 중국의 패권과 미국의 패권은 어떠한 과정을 겪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종속이론보다 더 개량화된 게 세계체제 이론이라는 거죠. 이게 세계체제 이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체제 이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패권의 과정. 패권의 과정은 실물 경제의 성장, 그리고 금융 경제의 성장, 그리고 금융 경제가 성장하면 실물 경제의 쇠퇴, 그죠? 실물 경제가 쇠퇴하면서 결국은 국가가 패권을 상실한다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패권을 가지려면 실물 경제가 성장하죠. 그리고 실물 경제가 성장하면 나중에 금융 경제 성장하고, 금융 성장 대신에 실물 경제가 쇠퇴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국가가 패권을 상실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팽창했다가 더 이상 팽창이 어려워지면 투기와 투자를 노리는 거대한 금융 팽창이 시작된다. 이런 금융 팽창은 결국은 패권이 쇠퇴해가는 흐름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좀 볼 거예요. 뒤에서 볼 거고.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 질문이나 의견을 주세요. 좀 빨리 했는데 왜냐면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 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질문이나 의견 주세요. 지금의 미국과의 경제 협상 관세부터 아니면 경제부터 군사적인 협상 내용을 국민들은 이제 대충 이제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말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자주적인 국가라고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할 때 요즘에 웬만하면 얌전하게 제가 할 일을 이제 미국돈이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좀 막 그 경제적으로 그런 것도 그렇고 군사적인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건 솔직히 한 번 다들 열받는 건 있지 않아요? 열받는 게 되게 많이 막. 근데 이제 지금의 특징은 뭐냐면 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도 미국한테 꼼짝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다른 나라들도 그러는데 우리보다 더 센 나라도 미국한테 꼼짝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반미 집회 많이 일어났을 텐데 반미 집회도 별로 안 일어나. 일단 됐고 거기까지는 이제 무슨 취지 말하는 줄 알고 다른 분들 의견이나 뭐 질문 없어요? 네. 없나 보다.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 주에 그 하고 10월부터 제가 책을 올려드릴게요. 10월부터 새로운 책으로 그 하고 지금 하는 거는 뒷부분이라서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내가 이거 한 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 텍스트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 닫습니다.